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S&P도 좀 같이 상승했고요. 전반적으로는 몇 가지 좀 이유가 섞여서 나왔습니다. 메타 효과가 좀 있었고요. 어제 FMC가 좀 효과가 연장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ECB 그리고 영란은행에서도 투자자들이 그렇게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긴축이 좀 끝이 보인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이면서 오늘 나스닥과 S&P가 상승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3분 월스트리트 이렇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즉 시장 참여자 모두가 파월이 블러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기술주는 오늘 메타 효과를 봤었는데 장 마감 후 나온 실적을 보니까 좀 주춤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블러핑하고 있다고 사실상 조롱당하고 있는 거죠. 조롱당하고 있는 파월 의장이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아침부터 찾아주신 분들 인사드리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꽃기호 형님 반갑고요. 왈드님, 내맘심쿵님, 얌생이님, 이종욱님, 천사 루시퍼님, 러케림님, 흰님 모두 감사합니다. 꽃기호 형님 말처럼 증시가 정말 아주 그냥 확확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좀 상황 어떻는지 좀 먼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오늘 이제 나스닥이 3% 넘게 뛰었습니다. S&P도 1.47% 이렇게 상승했거든요. S&P는 이제 5개월 만에 또 최고고 나스닥도 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메타가 좀 많이 올랐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같이 한번 보시면 오늘 계속 좋았습니다. 중간에 조금 내려가긴 했었지만 어쨌든 장마감 직전에 또 다시 또 상승을 해서 3%를 넘게 찍었어요. 메타는 이제 어제 좀 늦게 실적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 이런 게 겹치면서 오늘 23%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메타가 사실 전체적인 기술주에 훈풍을 불어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애플이 3.7%, 알파벳, 아마존 7% 상승했어요. 근데 이제 애플과 알파벳은 장마감 후 실적을 좀 보니까 좀 기대를 못 미쳤습니다. 매출도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내일 또 증시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데 내일 또 이제 고용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복잡한 또 내일도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사실 증시 같은 경우에 단 한 요인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어닝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증시니까 어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시적인 요인들, 거시 지표들도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준의 움직임 이런 게 다 섞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한 가지 요인 이런 걸로 재단해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내일도 되게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소식 먼저 보시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영란은행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금리를 0.5%포인트씩 올렸어요. ECB는 또 다음에도 0.5 올린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엔 좀 상황을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영란은행은 이제 조만간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상황은 결국 이제 어제 비둘기 FOMC가 좀 이어졌고 메타 효과, 유럽의 긴축 종료 기대, 그다음에 국채금리가 오늘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국채금리 좀 하락했던 거. 얼마 떨어지는 이제 기사 앞부분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증시를 좀 뛰었다. 특히 나스닥을 많이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FOMC 하루 뒤니까 오늘 좀 상황이 좀 어떻게 보는지 월가에서 좀 이제 FOMC 그리고 파월 의장 어떻게 봤는지 그런 것들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거든요. 주식과 채권 그리고 크립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연준이 금리 부분에 있어서 블러핑을 하고 있다. 즉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뻥카라고 하잖아요. 카드 칠 때 뻥카. 사실이 아니면서 좀 이렇게 허장성세를 하고 있다. 그런 곳에 베팅을 걸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은 파월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기사죠. 아무도 이제 파월을 믿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모든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모든 시장에서. 그러니까 파월의 좀 신뢰도도 많이 깎였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연준도 어느 정도 시장의 의미를 좀 많이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파월은 특히 3월, 5월 같은 경우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조금 시간을 갖고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많은 이들은 여기에 회의적 의심을 품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서 잠깐 설명드렸었지만 나스닥과 S&P 뭐 최근 한 달간을 찍어보면 뭐 17%, 9%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연초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3.7%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3.3%까지 내려왔으니까 금리가 하락하는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니까 주식도 오르고 채권 가격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한때 24,000달러를 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리안츠 투자운용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블러핑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직격탄을 날린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분명히 이제 파월이 1년으로 보면 금융시장이 꽤 긴축했다. 단기간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과 연준의 금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 그거 전망 차이다. 이런 식으로 별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금융시장이 어떻게 하든 내버려 두겠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게 그린라이트가 됐다는 오늘 걱정들도 좀 많이 있긴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의 해석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연준 입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인플레이션의 재상승이지만 시장 입장에서의 가장 큰 위험은 이 증시 반등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이게 올라갈 때 또 빠지는 거. 혼자만 이제 포모라고도 하죠. 혼자만 이제 밖에 이 올라가는 과실을 따먹지 못하고 혼자 있을 것. 이런 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서로 맞물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생각은 분명히 다를 수 있죠. 연준 생각과 시장 생각 다를 수 있어요.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이게 뚜렷한 근거 없이 너무 격차가 벌어지면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 어느 정도 좁혀줘야 됩니다. 좁혀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시장이 실제로 너무 많이 깨질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국자들은 특히 통화당국자들은 어느 정도 이 선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긴 합니다. 기대 심리를. 왜냐하면 이 금리를 올릴 게 너무 뻔한데 시장 내에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너무 많이 이제 오버슈팅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을 파월 입장에서 어제 말대로라면 그냥 놔두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말을 어느 정도 약간 수용하는 걸 수도 있고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이거 봐라 가만 놔두지 않느냐 이거는 연준 말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로저 퍼거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월은 분명히 한 번 또는 두 번 금리를 더 올린다고 했고 추가 한 번은 들어온 데이터에 따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시장은 두 번째 가능성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파월은 분명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그런 내용을 정해드렸었죠. 분명히 1+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이지만 어쨌든 시장의 반응, 시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또 내버려 둔다는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계속 논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은 계속 좀 가져가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좀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이제 업데이트 됐는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을 보면 1월 CPI가 전년 대비 6.44%, 전월 대비로는 한 0.6% 상승하는 걸로 나온다고 합니다. 예상치고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 숫자대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생각보다 전월 대비 숫자가 조금 세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지난해 12월 CPI는 전년 대비 6.5% 비슷하죠. 그리고 전월비로는 마이너스 0.1%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0.63이 아니더라도 다시 좀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유가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휘발유가 좀 다시 오르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1월에. 그러니까 이런 좀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원 같은 경우도 5.7%, 0.3%였다. 12월에. 근데 이제 나우캐스팅이 전망하는 거는 5.58%, 0.46%. 그러니까 조금 근원 CPI나 이런 이제 그 전년 대비 수치도 생각보다 많이는 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월비로는 다시 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1+1 정도는 최소한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1월 CPI가 14일 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보니까 아직 월가 전망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하지만 이제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을 보면 조금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거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기준 근원 PC를 이제 연환산으로 해보면 그게 3.92%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전히 연준의 올해 그 목표치를 상당히 뛰어넘죠. 그래서 좀 상황을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 양쪽을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국가금융여건지수, 뭐 이거는 여러 가지 뭐 채권금리, 뭐 금융 상황, 그리고 뭐 각종 뭐 이제 주가지수 이런 걸 종합해서 만드는 건데 가장 최근 수치가 1월 27일입니다. 그게 0.4 마이너스 0.35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지금입니다. 작년 한 2월 초 이렇게 보면 그때는 마이너스 0.58로 그때가 더 완화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와서 이대로 계속 두면 더 내려갈 테니까 더 내려가면 작년 수준으로 파월이 이제 최근 1년간으로 보면 많이 긴축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나스닥도 1년으로 따지면 조금 그렇고요. 근데 이제 좀 이게 많이 내려왔다. 오른쪽 보시면 되죠. 여기 최근에 이 가장 높았던 데가 작년 10월 정도거든요. 10월 이후로 계속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따져도 조금만 더 지나면 조금만 더 계속 쭉쭉쭉 내려가면 1년치로 봐도 그렇게 완화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언제까지 계속 또 상승하면 지금은 또 이제 파월이 얘기했잖아요. 1년 정도로 보면 상당히 기축돼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조금 또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비슷한 소식인데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계속 좀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이 지금 계속 좀 완화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파월이 얘기한 1년에는 못 미치지만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 CPI도 그렇고 약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조심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제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은 좀 더 둔화해야 된다. 제가 왜 그런지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예, 그 다른 요소들 뭐 유가 그다음에 무슨 뭐 식료품값 이런 거 변동성이 큰 걸 다 빼고도 전반적으로 초근원 서비스 내려가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생산성 지표가 좀 나왔습니다. 이것도 약간 좋은 건데 좋은 소식이긴 한데요. 생산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임금 인플레가 좀 기대가 좀 덜 할 수 있다. 임금 인플레가 덜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보면 노동자 생산성이 연율 기준 3%로 3분기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시장 전망치 2.4%도 웃돌았죠. 생산성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뭐 같은 돈 받고도 더 많이 뭐 성과를 낸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올랐어도 생산성이 더 많이 오른다면 이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요. 뭐 그게 뭐 크게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는 상대적으로는 그 상대적 임금이 좀 저로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레미 시겔이 좀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작년에 요거는 이제 제레미 시겔이 좀 이제 강세론자긴 하지만 요 부분은 좀 의미 있게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작년에 450만 개 일자리가 증가했지만 전체 국내 총생산 GDP가 거의 늘지 않았다. 중간에 또 이제 마이너스 두 개 분기는 또 마이너스기도 했었잖아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났는데도. 근데 이거는 생산성이 붕괴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올해 생산성이 다시 오르는 것을 본다면 일자리가 줄더라도 GDP는 생각만큼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과잉 인력을 줄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올해 좀 그 고용이 줄더라도 생산성만 오른다면 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인플레 문제도 해결하고 과잉 인력 문제도 풀고 그 노동시장도 좀 둔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점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생산성이 오르니까 노동시장은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압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건 조금 좋게 본 거지만요. 어쨌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늘 굉장히 또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 이걸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3천 건. 그래서 블룸버그와 다우존스 스케치 19만 5천 건을 모두 하회했습니다. 이 보시면요, 지난주에 18만 3천 건이 나왔죠. 그 전주보다 또 줄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9만 5천 건이었는데 지난주보다도 줄었어요. 변동성이 줄어드는 4주 이동 평균, 이것도 감소했거든요. 그리고 최소 2주 연속 신청하는 신청 건수도 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업급여 수당 청구 건수만 놓고 보면 노동시장이 굉장히 강하다. 여전히 균열이 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어제 이제 그 졸트 보고서 그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동시장이 지금 매우 타이트하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계속 보면 결국은 계속 둔화하겠지만, 지금도 계속 둔화하긴 하니까 매우 너무 느리게 둔화해서 그렇지 둔화하기는 할 것으로 보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이 얘기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 그만큼 소비와 경제가 좀 더 버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이 둔화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와 확률이 더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낮출 때까지 시간을 벌어둔 거잖아요. 노동이 지금 갑자기 무너지면 인플레이션이 아직 덜 잡았기 때문에 바로 경기 침체로 갈 수 있지만, 노동이 계속 버텨주면 그때까지, 그 기간까지는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잡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벌어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 중요한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빨리 둔화하면 침체로 가는 거고, 그렇지만 또 너무 안 둔화하면 파월 의장이 왜 얘기를 했겠습니까? 조금 더 둔화해야 한다고. 너무 또 둔화하지 않으면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좀 더 둔화해야 좀 일자리도 좀 실업률도 올라가고 일자리 구하기가 좀 어려워져야 사람들도 급여를 조금 덜 달라고 하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히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뒤에 불씨를 남길까봐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그 노동 부분에서 좀 그런 불씨를 아예 없애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 좀 더 둔화를 보고 싶은데, 너무 또 둔화하지 않으면 연준이 계속 좀 긴축 상황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있다는 거. 긴축 상황을 또 오래 유지하면 또 침체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를 잘 이렇게 맞춰서 고용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내일 나오는 거죠. 1월 비농업 일자리가 블룸버그 집계상 19만 개 증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해 12월이 22만 3천 개였으니까 조금 둔화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좀 견고한 괜찮은 수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는 30만 개를 예측하고 있다고 해요. 골드만삭스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30만 개 나오면 너무 또 강하니까 이게 또 상황이 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상반기 내에 또 마이너스 간다고 보는 분도 있고, 당장 빠르면 3월에 마이너스 갈 수 있다고 보는 분도 있긴 해요. 이게 너무 지금 요새는 격차가 너무 커서 좀 전망이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보면 블룸버그 집계에서 19만 개. 정확하게 환급률은 누구도 모릅니다. 현금률은 시장이 적절하게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 너무 약하지도 않고 약간 연준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게 얼마냐, 이걸 환급률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예상치 정도 앞뒤로 좀 있으면 시장의 반응은 조금 변동성은 좀 작아지긴 하겠죠. 예상만큼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내일 좀 상황을 보긴 해야 되는데, 이게 상황이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 노동이라는 게 계속 그 적정 수준에서 딱 그 위아래에 밴드가 있어서 적정 수준에서 그걸 계속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쉬운 상황은 아니다. 여전히 실업률은 3.6%로도 굉장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둔화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조금 더 둔화해야 한다는 거죠. 파월도 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둔화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강한 숫자도 안 되고 너무 약한 숫자도 안 된다. 적정한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이체방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용 데이터가 정말로 약하면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되고 너무 강하면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나올 것을 걱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에나웡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좀 많이 인용을 해드리는 분이고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제가 레코드를 봤을 때 정확한 분석을 많이 하고 많이 맞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꾸 설명을 드리는데 연준이 어제 얘기했었잖아요. 실업률을 크게 올리지 않고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는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희망을 걸고 있지만 고용시장이 너무 느리게 둔화하면 연준 인사들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하향세에 있다는 점에 회의를 품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둔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강하면 또 이게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적정히 강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게 그렇습니다. 물론 고용이 뭐 30만 40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막 뚝뚝뚝 계속 떨어진다면 그게 뭐 가장 최고 시나리오겠죠. 베스트 시나리오겠죠. 근데 이제 현 상황에서 이제 이런 노동이 좀 둔화하지 않고서는 그 서비스, 초근원 서비스가 그렇게 쉽게 둔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고용만 너무 강하면 또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고용이 필요하다. 이건 당장 내일 아침에 나올 텐데 어떻게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증시사항 조금 더 전해드릴게요. 이제 모건스탠리 투자운용은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매수됐다. 상당수가 상당성은 유동성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은 또 다른 베어 마켓 랠리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고요. 하지만 1월 랠리에 이어서 뭐 연준 그리고 이제 다른 중앙은행들이 좀 이제 종착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국채 금리도 이제 많이 안 오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레미 시겔은 이르면 3월에 보용보고서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훨씬 더 빨리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침체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갈 수 있고 증시는 10에서 15% 정도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달러 강세 끝난다는 얘기 이거는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이건 약간 재밌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파월이 너무 이제 그린라이트를 줘서 좀 증시 투자 약간 투기 쪽을 너무 부추겼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존스 트레이딩 뭐 마이클 오로크 이분인데 이건 또 나중에 드러나겠죠. 실제로 경기가 잘해서 소프트 랜딩이 된다고 하면 잘 얘기한 거겠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조금 파월도 욕을 많이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빅테크 실적이 좌우할 거다. 어제 이제 메타가 오늘 그래서 23% 폭등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기술주 분위기를 이끌었잖아요.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것은 오늘 장마 근무에 나온 업체 실적들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알파벳도 주당 순위, EPS, 그다음에 매출 다 못 맞췄고요. 유튜브 광고 매출 안 좋았습니다. 유튜브 광고 매출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경기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좀 봐둘 부분인데 이것도 못 맞췄다. 그리고 아마존은 뭐 좀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가이던스가 1분기 가이던스가 조금 월가 예상치보다 약하다. 퀄컴은 좀 안 좋았고 애플도 좀 주춤했어요. 4분기 매출이 4분기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쇼핑 시즌이잖아요. 뭐 땡스기빙 데이, 뭐 사이버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런 낀 매출이 예상치를 못 맞췄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5% 감소. 그리고 EPS도 안 되고 아이폰 매출 역시 예상을 밑돌고 이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급격한 경기 둔화, 침체 이런 걸 또 이렇게 연상시킬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메타 효과에 많이 올랐지만 내일은 또 상황이 다를 수 있겠죠. 충분히 뭐 여기서 뭐 긍정적인 요인을 찾는다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애플 기업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림은 좋지 않다. 내일은 이제 좀 약간 복잡한 것이 내일 또 이제 고용보고서 나오기 때문에 고용보고서랑 또 이제 어느 게 더 크고 작은지 뭐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겠죠. 어떤 요인이 더 크고 작은지에 따라서 증시는 좌우되겠으나 어쨌든 이 애플 좋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증시는 계속 1월부터 좀 앞서 나가고 있었죠.
거시경제 지표는 계속 엇갈리고 있고 안 좋다는 지표도 있고 뭐 좀 괜찮다는 지표도 있고 인플레이션과 노동은 언제 확 줄어들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노동이 갑자기 예를 들면 아까 제레미 시겔 말처럼 3월에 갑자기 마이너스 나온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이 갑자기 판이 뒤바뀌는 거니까요.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계속 견고할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 예측은 뭐 사실 누구도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 빅테이크도 실적이 기업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전문가를 데려다 놔도 다 이렇게 판단이 어렵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조금 저희 같은 뭐 일반 투자자들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일단 내일 고용보고서 어떻게 나오는지 예상치는 다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은 이 정도고요.